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오늘은 저번 시간까지와는 다르게 1차 시험과 2차 시험이 출제됐었던 문제들을 가지고 어, 스터디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여러분들이 1차, 2차 시험 문제를 다 선배님들이 정리하셨던 형태로 가지고 계실 텐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 자료들이 어, 완전하게 다 정리가 되어 있는 것들이 아니다 보니까 좀 제가 봤을 때 확실하게 어떤 내용인지 파악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조금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어, 그렇게 막 이론적인 부분보다는 실제로 시험이 어떻게 출제가 됐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 뭐 자유롭게 이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되더라. 다 선생님들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 부분일 테니까 이 부분 좀 어렵지 않던가요? 하는 이런 어, 질문들 내지는 의견 공유들도 어, 해주셨으면 좋겠고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자, 이 자료는 제가 보니까 1회 시험입니다. 제가 정리해서 선생님들께 보내드렸었던 페이퍼를 보시면 되겠고요. 아, 네, 이게 제가 보내드렸던 자료인데 자,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재의 장점. 목재의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고 목재를 다들 가까이서 보시는 선생님들이시기 때문에 아마 뭐 어렵지 않게 골라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 가볍고 물리적 강도가 좋고 가공성이 뛰어나고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 인류가 가장 오랫동안 사용한 재료이기도 하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법률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시험에 나온 것 같은데 자, 이 부분은 사실 저도 정확하게 아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한번 제가 책에서 나온 수집한 내용을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관리 및 산림사업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인데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산림에 대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인목 그리고 죽과 그 토지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던 인목죽이 일시적으로 없어지게 된 토지 인목죽을 집단적으로 키우게 되는데 사용하게 된 토지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 1부터 3까지의 토지에 있는 암석지와 소택지 등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에 대한 정의를 말하는 거겠죠. 정확하게 이 법률에서 어떤 시험이 나왔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저희 책에서 이 단어가 나온 부분에는 이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스크랩을 해 놓은 겁니다. 산림의 공익적 기능 12가지. 우리가 저번에 스터디할 때 잠깐 개론해서 훑어봤었던 건데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토사 유출 방지, 뿌리가 흙이 내려오지 않도록 산사태를 방지해주는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수원 함양, 비가 왔을 때 나무들이 물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또 뱉어내기 때문에 이런 수원 함양 기능이 있습니다. 수질 정화 부분이 있고요. 토사 붕괴 방지, 이것도 1번이랑 비슷한 내용이 있고 온실가스 흡수 저장, 어, 이제 셀룰로스가 탄소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탄소가 즉 이산화탄소잖아요. 온실가스라고 하는 게 기존에 우리가 자연에 있는 이제 수소를 대부분으로 하는 대기와는 달리 어, 그 조성이 달라서 열을 지구 바깥으로 내보내는 데 있어서 방해를 하는 작용을 하는 가스들, 즉 기체들을 온실가스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이산화탄소와 메탄가스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자신의 일부분, 즉 셀룰로스로 만들어서 말 그대로 우리가 밥을 먹어서 신체가 건강해지는 것처럼 나무도 탄소를 먹어서 자기 신체를 이루기 때문에 온실가스를 흡수하고 저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기질 개선 5번과 이어지는 내용이고요. 산소 생산 마찬가지로 이어지는 부분이고, 개구리는 나무에서 사는 거가 더 낫겠죠. 뭐 횡단보도에 사는 것보다. 산림 휴양, 네, 산에 들어가면은 쉴 수 있고요. 산림 경관, 경치 좋고, 열섬 완화, 열섬 현상이라고 하는 거는 도심 지역이 그 바깥 다른 지역보다 온도가 높은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열섬 완화, 나무가 수분을 뱉어내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산에 들어갔을 때 시원하다는 느낌이 나는데요. 마찬가지로 요 열섬 완화 현상에서도 그런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제 12번 산림 치유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많이 산림청에서 밀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관심이 많이 실제로도 많이 가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산림 치유라고 하면은 좀 최신 트렌드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렵수 수분 이동입니다. 화렵수와 침엽수는 수분이 이동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이제 일단은 침엽수와 화렵수가 이동하는 조직이 어떤 조직이냐를 먼저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침엽수는 가도관이라고 했죠. 목재 학자들은 침엽수보다는 화렵수를 더 좋아해요. 왜냐, 뭐 화렵수가 종류도 많고, 뭐 더 다양성도 더 다양하고, 일종의 진화가 더 많이 됐다고 보게 되는 거죠. 조직도 더 복잡하고 공부할 게 많으니까 워낙 공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침엽수는 가도관이라고 있습니다. 가도관이 침엽수의 전부 다입니다. 전부 다라고 생각하셔도 크게 벗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도관 하면 침엽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가도관으로 침엽수는 수분을 이동하고 화렵수는 도관을 통해서 수분이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화렵수 도관은 도관 요소라고 불리는 세포가 축방향은 섬유 방향이라고 똑같은 말이에요. 섬유 방향이랑 길게 연결된 관상 구조, 말 그대로 파이프 형태를 하고 있으며 수목이 생리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수분의 통도 기능, 통로 역할을 한다는 거죠. 도관을 구성하는 세포를 도관 요소라고 합니다. 가도관보다는 도관이 좀 더 복잡하게 생겨서 도관 요소라고 하는데 이제 도관 요소로서는 도관 그리고 목섬유 그리고 가도관 화렵수에도 가도관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도관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 침엽수의 가도관과는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화렵수의 도관 대신에 침엽수는 가도관이 있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고 도관 요소 양끝 벽에는 일부 또는 전부가 소실된 구멍, 즉 천공이 있어서 수분 이동에 적합한 구조로 되어 있다. 수분 이동에 적합한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도관으로 수분이 이동한다. 자, 목재교육 전문가 성공적인 수업 준비 이렇게만 돼 있어서 일단은 제가 그냥 추정을 해가지고 목재 교육을 위한 경영 전략 일반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본 거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만 왔어요. 저희한테는. 근데 이게 뭔 내용인지 모르겠어서 요거를 긁어가지고 그 우리 지금까지 봤었던 PDF 파일 있죠? 교재 거기에다가 넣고 검색을 돌렸는데도 나오지가 않아서 목재 교육을 위한 경영 전략 일반으로 상정을 하고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목재교육 전문가는 다양한 정보 전달 매체와 경로, 정보 전달 매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칠판도 있겠고, 빔 프로젝트도 있겠고,
뭐 우리가 보고 있는 줌도 있을 거고 뭐 줌에서도 유튜브를 쓸 수도 있고요. 저번 시간처럼 여러 가지 매체와 경로, 뭐 경로라 함은 뭐 지금처럼 이제 예, 비대면을 통해서도 할 수가 있겠고 이건 정확하게 뭔 말인지 모르겠네요. 지역사회 인프라를 통하여 목재 저희 문화체험장 다 지역사회에 있죠. 그리고 목재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잠재적 학습자들의 인식과 참여 동기를 유도하는 것은 목재문화체험장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목재문화체험장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 전달 매체 그리고 다양한 경로, 지역사회 인프라라 함은 뭐 동사무소에서 뭐 방송을 틀어주세요 할 수도 있겠고 다만 어쨌든 목재문화체험장이 지역사회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서 지역사회 인프라 최대한 어떤 뭐 지자체 행정이랄지 혹은 뭐 인적 네트워크랄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겠죠. 자, 교육 프로그램의 특성화 말할 것도 없겠죠. 뭐 예컨대 인제는 강원도니까 뭐 강원도에서만 잘 나는 어떤 인제는 자작나무 유명하잖아요. 자작나무 껍질로 공예를 한다든지 이런 목재문화 체험장 안에서도 특성화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타기관과의 교육 프로그램 연계, 뭐 옆 동네에 있는 뭐 산림치유센터랑 연계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학습자의 학습 요구와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뭐가 있을까요? 뭐 우리 동네에는 노인분들이 많으시니까 뭐 지팡이 만들기 원데이 클래스를 해야 되겠다. 혹은 뭐 옆 동네에 있는 대안학교랑 협업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야겠다. 뭐 그 벤치를 만들어야겠다. 선생님들은 벤치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벤치 학교에다가 만들어 놓으면 또 그렇게 좋아하신다고 예, 하더랍니다. 자, 심재와 변제 배웠죠. 요 안에 있는 빨간색이 뭘까요? 심재겠죠. 그리고 바깥 부분이 변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신변제의 구분이 명확한 수종이 있고 명확하지 않은 수종이 있습니다. 물풀의 나무가 대표적인 불명확한 수종이 될 것 같아요. 힘제는 하트우드고 변제는 세프우드라고 합니다. 변제는 일반적으로 수분 이동 등의 생리적 기능이 살아있는 조직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심제는 너무 오래 생긴 지 오래돼 가지고 점점 이제 죽었다고 고여버렸다고 계속 여기 바깥에서 성장이 일어나고 안으로 살을 집어 넣는 방식으로 얘가 큰다고 이제 이해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변제에서 실제로 수분이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생리적 기능이라고 하면 수분 이동 말고는 크게 없습니다. 양분이라고 하겠는데 어쨌든 다 수분을 통해서 대부분의 생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변제는 살아있는 조직, 심제는 실제로 죽은 세포로 구성된다고 교과서에 나오죠. 자, 목재교육 전문가의 대해설하고만 나와가지고 이거 굉장히 고민이 됐었는데 쭉 한번 볼게요. 목재교육 전문가란 목재교육 전문가 양성기관에서 목재교육 전문과정 등을 이수하여 자격조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쭉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뭐 학습자의 발달 단계, 초등학생인가 중학생인가 고등학생인가 혹은 뭐 어른들 성인 학습자인가 고려해서 교재 개발하고 교수 역량을 만들어야 되겠다. 아이들은 스마트폰 많이 쓰니까 스마트폰 스피커를 만든다든지 뭐 아까는 어르신들을 위한 지팡이 만들기라든지 이런 게 있겠죠. 도구와 공구를 안전하게 다룬 당연하겠죠. 그리고 잠재적 인프라 확산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할 수 있는 역량. 이건 좀 총체적인 역량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일 것 같아요. 학습자 분석, 교육 현장의 상황, 교수 학습적 배경을 바탕으로 하는 실습장 또는 교육시설의 운영 및 기획 역량. 이게 굉장히 무시하기 쉬운 부분일 것 같은데 학습자를 분석하는 거.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좋은 것 같아요. 이 학생들의 나이, 이 학생들의 흥미, 뭐 어디 지역에서 왔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정리해서 수요자들에 대한 분석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대 교수 결과의 효과성, 효율성 및 목재 감수성 증대를 위한 실습장, 교육기관의 안전한 구성 및 운영 전략.
계속 혼용돼 가지고 내용이 나오는데 어쨌든 이제 결과의 효율성을 생각해야 되는 당연한 얘기죠.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형성 역량, 이걸 굉장히 좀 보니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역사회와 유관기관과 네트워크 형성 잘한다. 우리 사례 부분에서도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하면 좋다.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영의 구성 요소. 우리 봤었죠. 물적 자원, 시설, 인적 자원, 사람, 자본, 즉 돈, 전략 및 정보는 정보가 되겠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쟁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것이 경영의 구성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경영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사람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시설도 있어야겠죠. 공방이 있어야겠죠. 자본, 돈이 많아야 되겠죠. 그리고 전략 및 정보. 우리 공방 주변에는 대안학교가 3개가 있고 노인정이 있고 하는 전략과 정보들을 잘 쌓아서 하는 게 경영이니까 이 모든 것들이 방금 열거한 것들이 경영의 구성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목재 강도에 영향하는 목재 인자. 이거 무슨 말씀이신지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목재 강도. 목재를 예를 들어서 휜다, 의자를 만들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부분들을 감안하면 좋을까라는 거죠. 네, 목재 비중 당연하겠죠. 비중이라고 하는 건 다시 말하면은 물이랑 비교했을 때 얘가 얼마나 단단하게 차 있느냐라는 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목재는 보통 이제 0.5에서 0.6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비중이 한마디로 말하면 목재의 어떤 물리적 성질을 굉장히 많이 좌우하는 어떤 중추적인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리경사라는 거는 뭐냐면 저 잘 모르겠어요. 목리경사. 그러니까 이게 되게 조직 각자 어떻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연륜 폭의 변이. 이게 넘어가서 이렇게 조밀조밀하게 쭉쭉쭉 가면은 이제 좋은 거고 조밀조밀 하다가 이만큼 넓어졌다가 또 이만큼 넓어졌다가 또 조밀조밀 하다가 이러면은 목재 강도가 약해진다. 이제 변이가 완만하다 하면은 이제 이런 게 좋은 것이 되겠고 이런 거 안 좋다고 볼 수 있겠죠. 이거는 이상제인데 이따가 또 다루겠습니다. 옹이 없어야 되겠죠? 옹이 있으면 거기서 다 터지죠. 자, 목재 비중 나오네요. 단위 부피에 존재하는 세포 벽질, 즉 목질의 양을 나타내는 척도다. 그래서 목재가 이게 펜이 있으면 좋은데 이게 되나? 된다. 자, 요렇게 1 입방 센티미터짜리 10mm짜리 높이, 너비, 깊이 다 10mm짜리 나무를 현미경으로 봤을 때 이제 구멍들이 뽕뽕뽕뽕 뚫려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아까 도관이라고 그랬죠. 도관. 계속 이렇게 이어져 있기 때문에 관상 형태라고 그랬죠. 관으로 이제 계속 다 돼 있거든요. 빨대라 그랬죠. 빨대들이 자세히 보면 얘네들이 다 빨대란 말이에요. 근데 요 빨대들이 얼마나 이 단위 면적 안에 많이 들어있냐. 그리고 빨대의 두께 얇으냐 혹은 두껍냐에 따라서 단위 부피에 존재하는 세포 벽질의 양. 단위 부피라는 거는 이만큼 우리가 딱 보려고 하는 이 녀석이 얼마나 큰가. 요 놈만 보면 되는 거고 요 놈이 얼마나 큰가라는 게 단위 부피인 거고 목질의 양은 구멍, 물 다 빼고 알맹이만 얼마나 있느냐가 목재 비중이라는 겁니다. 자, 목재의 물리적 성질 중에서 매우 중요한 성질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지우기를 다시 어이구야. 아이고. 네, 죄송합니다. 자,
이건 그림을 마음대로 그리지 못하겠네요. 목재 비중은 강도와 강성, 수축률과 팽윤율, 열 전도율, 건조 속도와 건조 결함의 발생 정도 등과 관련됩니다. 왜냐하면 자 먼저 목재 강도와 강성 생각해보면 두꺼운 빨대가 잘 부러질까요? 얇은 빨대가 잘 부러질까요? 두꺼운 빨대가 잘 안 부러지겠죠. 수축률과 팽윤율은 왜 상관이 수축 아무튼 이제 목재가 수축 이제 빨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큰 빨대가 있고 이렇게 작은 빨대가 있어요. 그러면은 큰 빨대는 물이 많이 들어있겠죠. 물이 날아가면 얘는 자연스럽게 젖어 있는 애는 오징어 보면은 오징어 처음엔 통통한데 말리면은 작아지잖아요. 똑같아요. 요 목재도 물이 날아가면은 쪼그라들거든요. 근데 요 큰 빨대랑 작은 빨대랑 그리고 두꺼운 빨대랑 그 세포벽의 두께, 공극의 면적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요 날아가는 물의 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얼마나 쪼그라드는지도 달라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팽윤율, 이 수축을 그만큼 하니까 팽윤도 많이 하겠죠. 열 전도율, 수분이 많으면은 열 전도율이 높아지겠죠. 비중이 또 이 공극의 양이 많으면은 공극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공기는 가장 좋은 단열재이기 때문에 열 전도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되게 우리가 평소에 쓰는 그냥 그 미송에다가 냄비를 올려놓는 거, 그다음에 우리 좀 많이 안 쓰는 아카시아 나무나 아니면 뭐 좀 단단한 어떤 오크라고 할까요? 참나무에다가 냄비를 올려놓은 거랑 냄비를 딱 옮겨놓고 나면은 뭐가 더 뜨거울 것 같으신가요? 아무래도 좀 딱딱하고 비중이 높은 나무가 열을 머금고 있는 시간도 길어지겠죠? 맞나? 제가 무슨 설명? 자, 건조 속도와 건조 결정도라는 얘기는 뭔지 모르겠고 건조 속도는 당연히 비중이 높으면 높을수록 건조 속도가 느려집니다. 비중이 높다라는 거는 세포벽의 두께가 두껍거나 아니면은 공극의 양이 어쨌든 적다라는 뜻인데 건조 속도가 세포벽의 두께가 두껍거나 혹은 공극의 양이 적으면 적을수록 물이 빠져나가기가 힘들게 되기 때문에 건조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목재 비중은 목재 밀도에 대한 물의 비로 정의합니다. 목재 밀도는 목재 부피당 전건 중량의 비로 정의됩니다. 부피당 전건 중량이라는 얘기는 물을 제외한 완전 순수한 목재의 양이기 때문에 부피당 중량. 어쨌든 뭐 목재 밀도랑 물의 밀도의 비라는 거죠. 이제 목재 밀도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알맹이가 얼마나 있느냐. 압축이 상제는 침엽수재에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침엽수재는 이렇게 경사에서 자라게 되면 여기 위쪽 부분 있죠. 여기 윗부분에 이 윗부분에 이상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압축, 그러니까 이렇게 휘어져 있을 때 휘는 부분, 그러니까 휘는 부분의 겉부분, 휜다고 했을 때 겉부분이 인장을 받고 안쪽 부분이 압축을 받게 되는데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당겼을 때 여기가 당기죠. 여기가 인장을 받는 거고 여기는 압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인장의 반대가 압축이기 때문에.
화력수는 반대예요. 여기에 생기거든요. 그래서 인장 이상제고요. 화력수는 인장 이상제. 아무튼 침엽수는 압축 이상제. 침엽수는 압축, 화력수는 인장. 침엽수가 뾰족하니까 뭔가 압축 했을 때 뾰족하면 아프겠죠? 모르겠어요. 자, 건조제의 장점. 건조제의 장점은 무겁지 않아지니까 운송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수축과 팽윤, 사용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수축과 팽윤을 적절하게 제어할 수 있고, 생제에 비해 기계 가공이 용이하고 잘 잘리고 잘 갈리고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못이나 나사못, 볼트 접착제 등을 사용해서 견고하게 접착할 수가 있습니다. 못이나 나사못, 볼트 접착제를 잘 먹게 되는 거죠. 비틀림, 갈라짐, 활렬 등과 같은 결함의 발생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당연한 거겠죠. 도장 성능이 향상됩니다. 왜냐하면 물을 머금고 있는 거에다가 니스를 아무리 발라도 이제 섞이지가 않겠죠. 자, 원목 제재 공정의 순서입니다. 박피, 껍질 벗겨요, 조제, 조제가 뭘까? 대할 크게 자른다는 거고, 소할 작게 자른다는 거고, 마름질 트리밍이니까 이제 따듬는다는 거고, 분류를 해야 되겠죠. 포장. 그러면은 무슨 말인지만 알면은 대충 그 추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런 형태로 대할 크게 자르고, 판재 다마 이게 다 책마다 다를 거예요, 표현. 열기 건조 후 처리. 건조하고 나서 바로 쓰면 안 됩니다. 바로 쓰면 안 되고 조금 이제 습하게 만들어주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건조 응력을 완화하고 함수율을 균일하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증기 처리를 한다라는 거, 요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쭉 한번 보세요. 열기 건조가 종료된 이후에도 건조 결함을 완화하고 좋은 품질의 목재를 얻기 위해서 후처리를 할 수 있다. 증기 처리는 건조 전에 상대 습도 95% 이상 또는 그 이상의 조건에서 0.5에서 5시간 동안 100도씨 미만의 증기로 목재를 가열하는 방법이다. 조습 처리라고 합니다. 컨디셔닝 트리트먼트. 컨디셔닝이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컨디셔닝 하면은 건조 후에 하는 거다. 열기 건조 후 처리도 건조 후에 하는 거다. 이퀄라이징도 건조 후 처리에 해당합니다. 함수율 균일화 처리예요. 이게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건조실의 평형 함수율을 최건 함수율로 설정하고 제일 건조하게 한 다음에 최습 함수율이 제일 습한 함수율이 그러니까 목재 그 건조실 안에 들어있는 목재 중에서 가장 건조한 놈으로 건조실의 평형 함수율, 그냥 습도라고 건조실에 어쨌든 이제 컨디션을 맞춰주고 최습 함수율, 제일 습한 목재가 목표 함수율에 도달할 때까지 처리를 한다.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이퀄라이징, 이제 평형을 맞춰주는 거예요. 평형. 제일 습한 놈이랑 제일 건조한 놈이랑 이렇게 좀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이퀄라이징입니다. 목재의 수분의 종류, 이거는 저희가 좀 다루질 못했어요. 결합수와 자유수가 있는데 결합수는 뭐냐면 자, 자유수부터 할게요. 자유수는 수건에다가 물을 묻혀가지고 수건을 물 속에다가 빠뜨렸다가 들어 올리면 뚜두두둑 떨어지는 물들이 있죠. 그냥 자유롭게 떨어지는 물들이 자유수입니다. 근데 꽉 짠 다음에도 남아있는 물들이 있죠. 그 녀석들이 결합수입니다. 그래서 목재는 세포 벽 안에 있는 결합수가 있고, 자, 또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목재는 이렇게 있으면 빨대들의 연속이라고 했죠. 계속 빨대 다 빨대인데 여기는 동그라미 단면으로 보면 동그라미일 텐데 얘네 중에서 사실 이 빨대들도 다 사각형으로 표시를 하기는 해요. 자, 여기 안에 있는 물이 결합수고 이 빨대들 사이에 있는 공극들, 간격들에 물이 또 차 있는데 여기가 자유수입니다. 자유수는 아까 수건 비유에서 말처럼 잘 빠져나가는데
결합수는 잘 안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결합수를 제거하는 게 건조함에 있어서의 관건입니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악효는 소나 양 등의 뼈, 가죽 등으로부터 추출한 콜라겐. 근데 잠깐만 시간이 한번 해볼게요. 뼈랑 지방 같은 거를 녹이면은 끈적끈적하게 되는데 푸딩 만들 때 쓰는 젤라틴이 되는데 그거를 갖다가 녹여가지고 나무랑 붙이면은 굳으면은 잘 안 떨어져요. 그게 악효 접착제, 천연 접착제에 해당합니다. 내후성이라는 거는 습했을 때 혹은 뭐 온도가 올라갔을 때 균은 언제 사과가 썩냐면 온도가 균한테 맞춰주는 거예요. 모든 조건이 균이 살기 좋게 되면 모든 것들은 다 썩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습도, 온도, 그 다음에 양분입니다. 그래서 나무의 습도가 높았을 때 혹은 온도가 좀 따뜻해졌을 때 혹은 속에 있는 뭐 당분이랄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을 때 나무는 썩게 되는데 나무들의 특성에 따라서 얘가 물기가 좀 없는 나무가 있을 수 있고 혹은 안에 뭐 균들이 좋아하는 게 많이 없는 나무일 수도 있고 함에 따라서 내라는 거는 버틴다. 썩는 거에 버틴다. 썩는 거에 버티는 능력이 좋은 애들은 삼나무, 밤나무, 떡갈나무, 신갈나무, 졸참나무, 삼번나무, 아까시나무, 참중나무, 낙엽송. 낙엽송이 있네요. 낙엽송 빼고 삼나무 빼고 삼나무는 이거는 이제 탕 만들 때 히노끼? 삼나무 아닌가요? 자, 요거 두 개 빼고는 다 화렵수고 낙엽송이랑 삼나무가 침엽수인데 양화구나. 내후성 불량은 굉장히 많네요. 잣나무, 화백, 현사시나무, 이태리 포플라, 황철나무, 수원포플라, 수양버들 이런 것들이 있다. 물풀의나무. 물풀의나무는 수액도 먹을 수 있죠. 그래 그만큼 이제 달달한 것들이 많고 박달도 달달한 거 많고 이런 나무들이 잘 썩는다. 내후성 보통은 전나무, 편백, 스트로보 잡나무, 사스레나무, 박달나무, 굴참나무, 이건 좀 느티나무, 다름나무, 감나무, 소나무 이런 게 있습니다. 방부 처리법, 방부 처리법, 썩지 않도록 약물을 주입하는 게 방부 처리라고 했습니다. 박피, 먼저 나무 껍질 까야겠죠. 건조시키고요. 조습 처리해서 좀 축축하게 만들어준 다음에 축축하면은 나무가 상처가 잘 나겠죠. 그러니까 커터칼을 막 듣다가 나무에다가 막 쑤셔 넣으면은 인사이징이 되고 재단과 조립. 그 다음에 방부 처리 공정은 가압 처리 하면은 압력을 가해서 약물을 집어넣는다는 거고 상압 처리 공정. 상압은 일정한 압력에서 처리를 한다는 거. 담그기 침지법. 침지법이 사실 뭐 담그는 건데 확산법, 진공법. 가압 처리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가압 처리 공정에는 층세포법, 조정 층세포법, 공세포법. 가압 처리에는 다 세포가 들어가네요. 상압 처리에는 담그기, 침지, 확산, 진공이 있습니다. 목재 도장이라고만 나와가지고 좀 당황스러웠어요. 도장은 뭘 바르는 거죠. 페인트나 바니쉬. 표면을 보호하여 청결한 표면을 만들어준다. 그 다음에 WPC는 나무를 갈아가지고 분말을 만든 다음에 플라스틱이랑 나무랑 반반씩 섞어가지고 압출 성형 뽑아내가지고 이렇게 WPC를 만드는데 WPC가 어디서 나오냐면 데크 같은 거 보면은 사실 방부목보다는 WPC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데크, 뭐 다리 같은 거. 이게 나무인가? 뭐 싶은 거 있잖아요. 걔네들 이제 다 WPC더라고요. 목재 제품 품질 기준일 표시 방법. 집성제의 경우에는 품명, 강도 등급, 외관 등급, 사용 환경, 포르말데이드 방출량 등급.
E0, S20, E1, E2 이렇게 되는데 그다음에 수종, 원산지, 치수, 사용 방향, 생산자, 생산, 연월, 일이 잘 보여야 됩니다. 한글로 표시해야 돼요. 이렇게 한다는 거. 직성판 1등급 사용환경 1, SE0 좋은 거예요. 제로가 좋은 거고 SE0가 제일 좋은 거고 E0가 그 다음, S1이 그 다음, S2가 좀 안 좋은 거. 포르말데히드 방출량은 포르말데히드는 약품에서 나오는 거라서 방부제라거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그 접착제에서 포르말데히드가 많이 나오는데 좋은 접착제를 쓰면은 비싸겠죠. 그래서 난연목재는 난, 잘 안 된다, 연, 탄다, 잘 안 타는 목재입니다. 난연 약재를 또 가압 처리해서 혹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약물을 처리해서 불길의 확산 속도를 늦추거나 연기의 발생을 최소화해서 불에 타지 않도록 하는 목재를 말합니다. 그다음에 CLT란 크로스 레미네이티드 팀버. 크로스는 이렇게 크로스가 뭐죠? 크로스 이렇게 된 거죠. CLT도 이렇게 교차해서 접합을 한 나무들입니다. 팀버, 규정된 강도 등급에 따라 선정한 제재목 또는 목재 층재를 섬유 방향이 서로 평행하게 길이 및 폭방향으로 집성하여 접착하고 이거는 한번 볼까요? 그게 CLT가 어떤 LT 이렇게 검색을 해볼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바로 나오네요. 이렇게 한번 붙이고 이렇게 한번 붙이고 이렇게 한번 붙이고 보이시죠? 이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잘 나와 있네요. 네, 혹시 안 보이나요? 보이시죠? 네, 안 보입니다. 안 보이니까요? 이걸 해야 되나?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교차 접착한 게 CLT입니다. CLT가 약간 좀 최신 유행하는 스타일의 목재라고 말씀드렸죠. 그걸 이제 강석구 교수님 많이 하신대요. 자, 다시 교재로 넘어와서 이거는 진짜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넘어갔고요. 수피 방향 이게 또 무슨 말인가? 수간의 중심인 수에서 수피 쪽으로 향한 방향을 방사 방향이라고 한다. 수에서 수피 방향으로 가면은 방사 방향. 그래서 수가 나오죠. 수. 도토리 기준점을 지나가니까 방사 방향. 수에서 수피 방향으로 지나가면 방사 방향이겠죠. 여기는 접선 방향이니까 수에서 수가 안 지나가죠. 이렇게는 수가 안 지나가죠. 자, 방법론. 목재교육 전문가란 알죠. 교육. 선생님, 네. 저 14번 있잖아요. 예, 예, 예. 열기건조 후처리담 해가지고. 14번이요. 네, 네, 네. 예, 예. 이게 문제가 후처리가 네, 네. 저습 처리하고 함수율 균일화 처리예요. 두 가지. 전처리 있고 후처리 있어. 아하. 전처리는 증기 처리, 대패 가공, 급속 냉동 처리. 후처리는 저습 처리, 함수율 균일화 처리. 이렇게 아. 구분해서 이야기를 했어야 맞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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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틀릴 뻔했네요. 감사합니다, 부장님. 자, 이제 교육과정으로 넘어올게요. 교육과정, 교육과정 커리큘럼이라고 하고요. 좁게는 교육활동의 소재나
학생의 성장 발달을 위해 이수해 나가는 교과목들의 목록부터 넓게는 학생이 경험하는 총체, 커리큘럼이라는 요 어원이 이제 길, 걸어가는 길에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교양교육, 영아기에서 유아기 이렇게만 나왔는데 어쨌든 영아기랑 유아기에서 쓰면 좋다. 여기까지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너무 이렇게 좀 문제에 대한 내용이. 교양교육 효율성 또 글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만 딸랑 나와가지고 목공 활동은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다른 활동과 차별화됩니다. 목공 활동에 사용되는 목재는 손과 두뇌와 신체로 학습하고 물건을 창작하는 이른바 목재를 사용하여 공작하는 과정에 그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만들기 체험이 부족한 현대 소비 사회의 생산적이면서도 의미 있는 놀이 활동을 연결될 수 있는 소재입니다. 이게 생산적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여기다가 적어놨나 봐요. 이제 NCS 회사에 입사했는데 아무도 안 가르쳐 주면은 막막하겠죠. 그래서 나라에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National Competency Standard. 산업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 기술, 소양 등을 국가가 산업 부문별, 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입니다. 자, 실존주의가 뭐냐? 객관적, 실존주의라는 거는 야, 나 인간 실제로 존재해라고 계속 이제 존재감이죠. 존재감. 실제 존재한다고 하면서 나 실제 존재해 계속 얘기하는 게 이제 실존주의입니다. 인간의 초점을 둔 인간의 존재 상황을 구명하는 인간 실존의 철학입니다. 인간 자신의 문제, 나 자신과 절실한 관계에 있는 인간의 존재 상황을 문제 삼고 그러니까 내가 존재하나? 아, 나 존재하는 것 같은데? 야, 나 존재해! 이렇게 실존주의입니다. 그다음에 분석 철학. 분석 철학은 뭔가 좀 짜집어진 것 같으니까 그 프랑켄슈타인 들어가는 그 사람이라 했죠. 비트겐슈타인인가? 네. 비트겐슈타인이 분석 철학. 그다음에 이 뭐냐? 교육적 개념을 분석, 규명함에 있어서 의의 차이가 명백해지고 가설이 설정되며 구체적으로 추상적 개념을 전후 문맥 속에 관련시킴으로써 분석한다는 얘기겠죠. 비트겐슈타인, 비판 이론, 비판하는 이론이겠죠. 어쨌든 비인간화를 조장하는 교육적 조건 내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이데올로기의 실체를 벗기고 이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인간의 의식, 인간의 사회와 가정에 침투되어 그러니까 이데올로기라는 게 교육에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데올로기 이 녀석을 비판할 거야. 이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인간을 비인간화하는지 밝혀내는 게 비판 이론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답이라는 건 없어. 모더니즘은 답을 말하는 건데 포스트 모더니즘 답 없어. 제일 최근에 나온 거죠. 학교 뭐 약간 서태지와 아이들 약간 이런 느낌이겠죠. 학교에서 가르치는 지식과 가치 체계는 객관적이거나 보편적인 것이 아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누구나 수용해야 되는 절대적 진리가 아니다. 약간 악동 같은 그런 느낌. 팅커링이 뭐라고 했죠? 팅커링이 뭐라고 했는데 약간 그 고안하는 그러니까 초기 단계에서 하는 게 팅커링이라고 했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한 모르는 상황에서 직관, 상상, 호기심 등에 따라서 일을 시도할 때 일어난다. 스팀 모형은 과학, 기술, 공학, 예술, 수학. 예술은 나중에 들어갔다고 했죠.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다 이과인데 너무 이과야. 그러니까 예술 하나 더 차해서 스팀이 된 거예요. 노작 교육은 약간 놀이와 노동의 중간 정도 되는 게 노작이라고 했죠. 이걸 통해서 잠재적인 기능과 기술을 개발하고 좀 창의적인 어떤 효과성을 도모하는 게 노작 교육이겠죠. 공학 설계 기반 교수학습이란 이 모형은 한화정 박사님의 박사 학위 논문에서 발표된 모형인데 여기서 다이거 모형 공학 설계 기반 교수학습이 다이거다. 이게 무조건 외우세요. 다이거 공학 설계 기반 이분은 공학을 좋아하시나 봐요. 그래서 다 이거 공학이다 해가지고 공학 설계 기반 다이거 문제정의 정보 수집 창안 구현 평가 및 반성 이렇게 다이거 객관주의 교수 설계 이론 객관주의는
사실주의와 행동주의의 근거를 두고 있는 인식론으로서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전통적인 교수학습 방법의 기초로 작용하였대요.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 구환법이 프로젝트법인가 봐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구환법. 아마 그랬을 거. 프로젝트 메소드네. 구환법은 프로젝트법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킬 패트릭에 의해서 발전됐대요. 아, 우리나라 말로 구환법이구나. 앞으로 던지다라는 뜻이에요. 직업 및 진로 지도 활동이란 직업과 진로 지도란 학생의 진로 의식과 진로 관리 능력을 촉진시켜주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다. 충남대 교수님이세요. 지금 퇴직하셨어요. 엄청 유명했대요. 구성주의란 구성이 뭐냐면 construct는 사실 그 건축을 construction이라고 하거든요. 구성주의. 건축하는 거예요. 머릿속에다가 계속 그 생각을 건축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성주의예요. 실기교육의 성격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교수 매체 상징적 속성 이것도 쭉 한번 읽어보세요. 문자, 음성, 영상, 기호 및 언어 등의 특정한 상징 체계를 사용한다는 게 상징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포트폴리오란 제가 취업할 때 저 이거 했어요 하고 내는 게 포트폴리오죠. 정말 싫어요. 관심, 능력, 진도, 성취, 노력, 성장의 증거를 보여주는 학생들의 결과물들을 모아놓은 작품집을 포트폴리오라고 합니다. 이 평가의 방법입니다. 평가의 방법, 포트폴리오법. 그래서 시험지 100점짜리를 가져오는 것보다 내가 만든 선반이에요, 내가 만든 뭐 쟁반이에요 이렇게 사진 찍어가지고 스테이플러로 찍어가지고 보여주면 그게 포트폴리오 방법이겠죠. 교육평가의 기능 첫 번째 진단, 얘가 얼마나 잘했나 진단. 형성적 기능 요거는 형성이라고 하는 게 같이 만들어 나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학생이랑 교사랑 교육과정, 수업,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다 같이 협력해서 뭔가를 잘 만들어 나간다. 형성적 기능이라고 하는 건 그런 뜻입니다. 총괄적 기능.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는 기능. 그래서 이제 선발 여부, 합격 여부, 총괄적으로 얘를 봐가지고 평가의 기능이니까 총괄적으로 평가하면 뭐가 되겠어요? 얘가 선발돼야 될지 합격을 해야 될지 제가 취업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이런 거 결정할 수 있는 게 총괄적 기능이겠죠. 전략적 기능. 제가 이 평가 너는 60점을 맞았으니까 너는 요 학교에 들어가면 분명히 지원하면 분명히 떨어질 거야. 이게 전략적 기능이겠죠. 연구 개발 기능. 교육 프로그램, 교육 환경, 교육 정책 등과 관련하여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서 새로운 교육을 모색하거나 그러니까 이 평가를 한번 해봤는데 야 철수는 굉장히 잘했는데 왜 이번에 50점밖에 못 받았어?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해서 연구 개발의 기능도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교육의 질이 향상되는 결과를 볼 수가 있겠죠. 기능평가, 수행평가. 기능평가란 주로 직업교육에서 적용될 수 있는 평가인데 학습자가 습득한 기능을 실제 작업을 통해서 검사하는 겁니다. 작업에 직접 응용되는 그래서 기능을 직접 평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행 평가는 수행을 해보면서 그걸 평가하는 거겠죠. 평가 관련 용어, 신뢰도 여러 번 측정했을 때 오차가 벌어지는 거. 제가 몸무게 올라가는데 한 번은 80kg, 한 번은 50kg가 나오면 신뢰도가 떨어지는 몸무게. 객관도 채점 간에 혹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느 정도 일치하느냐의 정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정책학 공부하는 학생인데 이번에 시험을 봤는데 이번에는 똑같은 시험인데 예를 들어서 뭐 교육평가에 대한 정책에 대한 시험을 봤어요. 근데 오늘 시험을 봤더니 100점이 나왔어요. 근데 수요일 날 시험을 또 봤더니 50점이 나왔네. 그러면 이 시험의 객관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객관적이지 못한 거죠. 내용 타당도, 내용을 얼마나 제대로 측정하고 있는가. 얘가 수학을 얼마나 잘하나 못하나. 구인 타당도, 조작적 정의. 얘가 수학을 잘하는 건 수학을 잘하는 건데 선생님한테 공손하게 대하나. 이런 게 구인 타당도, 구인 타당 조작적 정의들이 잘 측정되었느냐. 측정하고자 하는 것과 유의미한 관련이 있는가의 정도입니다. 그다음에 평가관, 측정관, 평가관, 총평관이 있다고 했죠. 측정관이 제일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평가관, 그 다음에 총평관인데 점점 더 좀 학생들에 대해서 오픈 마인드를 가지게 되는 거죠. 측정관, 딱 자대고 너 몇 점이야 이렇게 하는 거고 평가관, 어쨌든 이 평가를 해서 이 녀석한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라는 걸 이제 평가하는 거고 약간 중간의 단계고 총평관, 시공을 초월했대요. 전인격적 평가래요. 너가 비록 시험은 못 봤지만 착한 아이야. 이게 이제 총평관이거든. 교수학습적 동기 유발, 동기란 너 배우고 싶은데, 이거 좀 해보고 싶은데 선생님 저 오늘은 숟가락 만들었는데 내일은 젓가락 만들어 보고 싶어요. 이게 동기죠. 유발한다라는 거는 동기를 잘 끌어낸다라는 거겠죠. 교수학습적 동기유발, 학습 주제, 그러니까 교수학습적 동기유발이니까 교수학습을 함에 있어서 수업을 함에 있어서 동기를 유발하는 게 교수학습적 동기유발이겠죠. 잠깐만 잘 투상법, 투상법은 입체적인 모양을 만들 때 평면상에 투영하는 거, 대상물의 형태를 평면상에 투영해 가지고 만드는 게 투상법이죠. 그래서 이렇게 입체적인 모양이 나온다는 거. 재단 도면 작성법을 설명하시오. 재단 도면은 제작하고자 하는 대상의 도면의 규격, 가공 재료, 가공 기법 등을 감안하여 제작 순서에 맞게 나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버니어 캘리퍼스 이렇게 생겼어요. 1, 2, 3, 4 뭐 톱 같은 거 주고서 여기서 버니어 캘리퍼스가 뭐예요? 이러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측정 도구입니다. 측정 도구. 뭐 애매하게 생긴 거, 관 같은 거 아니면 자 넣기 어려운 것들 얘가 다 들어가서 해준다고 했죠. 대패란 이렇게 생겼고 요게 서양식, 요게 동양식. 어쨌든 다 나무 판때기에다가 칼 같은 걸 집어 넣어서 이렇게 밀어내는 게 대패입니다. 톱날 뭔 소린지 모르겠어요. 뭐 켜는 톱날, 자르는 톱날 이걸려나? 자르는 톱날은 좀 두꺼워요. 켜는 톱날은 얇아요. 자르는 톱날은 빨리 잘라야 되니까 톱날이 두꺼워가지고 이만큼 긁어내는 거예요. 근데 켜는 톱날은 그냥 빡 해버렸다가는 나무가 못 쓰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좀 더 얇고 그렇습니다. 끌 크기 뭔지 모르겠어요. 끌 구분, 밀끌, 평밀끌, 환밀끌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요게 한국 일본식, 요게 서양식인데 다른 점은 요 날이 좀 좁아요. 이 서양식은. 근데 동양식은 좀 넓어요. 그리고 장부끌, 환끌, 도브테일끌, 잉두형끌 이런 종류가 있다는 거. 각끌은 이렇게 각지게 생긴 게 각끌이겠죠? 각끌. 이 보면은 여기 소개가 이제 뚫려 있고 여기 소개가 각져 있어요. 그래서 각끌이에요. 목선반은 돌려가지고 원기둥 만드는 거죠. 여기에 쓰이는 끌이 목선반 끌이겠죠. 비트란 날. 드릴 앞에 부착하는 날물을 통칭해서 비트라고 합니다. 비트의 종류에 따라서 보링, 체결, 연마, 브러싱 등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보링 비트는 그 넓은 거, 그 뭐지? 저거 그 부엌 밑에 있는 그 싱크대 밑에 있는 그거 열었다 뺐다 할 때 이만큼 동그란 거 들어가잖아요. 거기 이만큼 동그란 거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넓은 구멍 파는 게 보링 비트고 보링 하는 게 그 다 보링 그게예요. 드릴 비트는 이렇게 구멍 뚫는 게 드릴 비트고 드라이브 비트 이거는 나사 박는 거 이중 드릴 날 여기다가 이제 못을 박으면 못 대가리 들어가는 부분만 이렇게 좀 더 크게 들어가기 때문에 좀 더 깔끔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사계 맞춤이란 사계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사계 주먹장하고 다른 주먹장이라고도 하나? 장부 맞춤은
요게 다른 게 뭐냐면 장부 맞춤은 요게 이렇게 부채꼴 모양이고 여기는 또 반대로 이렇게 들어가요. 그게 좀 달라요. 사계 맞춤은 그냥 평평하고요. 자, 다음에 혹시 제가 틀린 거 있으면 바로바로 말씀해 주세요. 트리머란 여기 요 비트가 들어가 가지고 트리머에도 비트가 들어가요. 요게 빙글빙글 돌면서 요 홈을 판다거나 모서리 부분을 가공할 수 있는 전동 공구를 말합니다. 샌더는 저번에 보여드렸죠. 사각 샌더, 원형 샌더, 주먹 샌더, 삼각 샌더, 벨트 샌더. 샌더라는 이 샌드는 모래죠. 모래는 목공할 때 뭐에다가 쓰겠어요? 그 모래를 이제 막 비비면은 두꺼운 나무가 부들부들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샌더는 표면을 연마할 때 씁니다. 킥백은 일어나면 안 되는 거죠. 킥백이 뭐냐면 톱질을 하다가 그 원형 톱이 돌아가다가 이렇게 테이블소에서 이렇게 여기서 톱날이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나무를 이렇게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나무를 이렇게 집어넣다가 요게 요렇게 이 가운데를 자르려고 해요. 자르다가 요게 요만큼 이렇게 들어갔어요. 근데 톱이 너무 세게 돌아가니까 그냥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러면 안 되는데 얘가 뒤로 팍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여기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을 지나가게 되겠죠. 지나가면 안 되는데 그게 킥백입니다. 킥백 백이니까 이제 뒤로 가는 거예요. 킥 차지도 않았는데 차가지고 뒤로 날아간다는 거겠죠. 킥백. 자동 대패는 수압 대패랑 다른 거예요. 수압 대패랑 자동 대패는 다른 점이 뭐냐면 한번 유튜브에 검색해 보세요. 자동 대패와 수압 대패의 다른 점. 사각상자 샌딩법. 안은 샌딩할 수 없기 때문에 샌딩하고 나서 조립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다 아시지만 그래도 이렇게 사각 상자를 만들면은 이거 다 나무일 거 아니에요. 요 나무 판인데 요 안에 어떻게 샌딩을 하겠어요? 손을 이렇게 집어 넣으면은 요 부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다 해 놓고서 여기 이렇게 펼쳐 놓고서 쫙쫙쫙쫙 다 샌딩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붙이는 게 그 방법이겠죠. 뭐든지 이렇게 요만한 도미노만한 거를 집어넣는 게 도미노예요. 도미노 모양의 핀. 유도장마가 뭔지 모르겠고 사계 맞춤 아까 또 나왔는데 테이블소는 요 테이블에 톱이 돌아다니는 게 테이블소입니다. 실습질 주의사항 뛰지 말고 결석을 할 땐 사유서 가져오고 먹지 말고 안전 규칙 잘 지키고 음료수 먹으면 안 되고요. 일할 때는 말 걸면 안 되고요. 구경하려면은 멀찍이 떨어져서 구경하고요. 날 만지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날을 바꾸면은 강산 확인을 해야 되고요. 적절한 보호구 착용해야 되고요. 실무까지 다 한 건가? 실무까지 다 했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내일은 화이팅. 네, 내일은 2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